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의 15%가 신용대출로 평균 1억 원가량을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자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이란 이른바 패닉 바잉이 지금 가계 대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출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줬지만 그만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값을 올리게 됩니다. 또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많은 대출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대출은 또 그만큼 집값을 더 올리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집값이 영원히 올라가야 하지만 집값이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그 순간 시작됐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행을 무너뜨렸고 결국 금융위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오르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더 허용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금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 과도한 대출을 좀 막아야 할까요? 지금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만점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주식시장이 좀 그래도 괜찮았죠? 네, 오늘 며칠째 계속 괜찮았죠? 네, 어제도 좀 오르고 오늘도 좀 올랐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오후에 조금 아쉬웠던 게 중국 증시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급락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 중국 증시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좋았거든요. 중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니까 이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뭐 강세는 보였지만 조금 아쉽게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카카오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 조사에 나섰어요. 일단 어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 이제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데, 있죠. 예, 이게 이제 카카오의 이제 총수죠. 김 의장이 이제 김범수 의장이 어떤 이제 지정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거 제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황이기 때문에 뭐 팩트는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K큐브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제 김 의장하고 가족들이 이제 지분을 100% 보유한 가족회사죠. 네, 가족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카카오 지분 또 한 10%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기업들이 매년 5월 대기업 집단 이제 지정되기 전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계열사나 뭐 친족이나 뭐 임원 이런 이제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이제 제출을 이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누락된 거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좀 이제 이제 뭐 약간 혐의를 좀 잡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또 플랫폼 규제 이슈랑 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워낙 이제 김범수 의장도 그렇지만 카카오 주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언론 기사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법으로 보면 이제 금산분리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K큐브 홀딩스, 이 K큐브가
금융사로 이제 투자업을 이제 추가를 했대요. 원래는 금융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사가 된 건데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 예. 의결권 행사가 좀 사실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분리라는 게 예. 산업자본은 은행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나 이런 데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보면은 이 기업이 제조업이 부실해지면은 은행 돈을 그냥 끌어다 쓰면은 네. 은행의 부실로 넘어가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IMF로 우리 또 터뜨렸으니까 그걸 네. 엄격하게 분리해 놓은 네, 건데 맞아요. 카카오가 지금 그걸 한 거군요. 그거를 이제 약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좀 그러니까 뭐 위반을 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데 예. 아무튼 지금 되게 카카오 내외부적으로 좀 복잡한 이슈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예. 사실 얼마 전에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그 이재용 부회장 제치고 이제 우리나라 재산 가장 많은 부호 1위로 등극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하면서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기존의 재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재벌들은 좀 칭찬해 줄만 박수 쳐줄 만하다 했는데 어제 오늘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K큐브라는 것도 전부 가족 회사지 않습니까? 네. 김범수 의장하고 그 네, 아들, 딸하고 부인들이 다 갖고 있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카카오 이 지주회사인 카카오랑 같이 해서 전체 카카오 그룹을 다 지배하는 구조가 됐더라고요. 약간은 그렇게 지금. 그럼 네, 이게 네. 기존 재벌들이 했던 거 순환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순환 출자로다가 적은 지분으로다가 그 순환 출자에서 다 계열사들을 한꺼번에 지배하는 기존의 재벌들의 행태와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좀 더 알아보고서는 칭찬을 할 때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런데 카카오가 당장 그래서 오늘 일종의 상생 방안 그거 발표했어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상생 방안 이제 내용만 좀 간단히만 그냥 설명해드리면 예. 5년 동안 이제 3천억 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상생 이제 뭐 소상공인 지원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K큐브 홀딩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게 말이 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회사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일단 나오는 뉴스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애매한데. 그러니까 좀 어쨌든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 예. 가치 창출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사회 기업으로 변모한다는 거는 이윤을 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저는 좀 해석이 되긴 하는데. 아니 그 기업을 지금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김범수 장이 자기 지분도 있어요. 예. 카카오를 한 13% 갖고 있는데 예, K큐브도 또 그 카카오를 10% 그렇죠. 지배하니까 예. 그래서 뭐 실제로는 23%를 실제로는 23% 있으니까. 근데 왜 가족 회사를 굳이 만들었는지는 그러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그냥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네. 카카오 계열사들을 전부 지배하기 위해서 카카오 그룹을 그 지분의 목적인 게 그 K큐브 홀딩스. K큐브 홀딩스 아니겠느냐. 네. 그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사업 목적은 이제 이 경영 컨설팅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당연히 뭐 내야 그게 이제 회사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금융 투자 목적도 좀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좀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기자님 지적대로. 뭐 사실 그냥 김범수 소장이 갖고 있으면 깨끗할 수는 있죠, 사실. 예. 이제 근데 카카오 계열사가 말씀하신 대로 158개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또 지배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좀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시각도 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또 뭐 그 골목 상권이 이렇게 그 충돌하지 않는 그런 상생 방안도 또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 일단 꽃 배달, 간식 배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카카오가 이 모빌리티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철수하기로
오늘 발표를 했고 예. 대리운전할 때 그 대리운전 그 중개수수료도 있어요. 예. 그것도 좀 차등 적용을 해서 좀 낮춘다고 합니다. 20%였는데 그거를 0에서 20% 사이로 그러니까 차등의 기준은 잘 모르겠고 그 단계적으로 좀 낮추는 방향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호출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선 배차해주고 막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 그거를 좀 폐지를 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택시 기사분들도 그렇고 또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겠지만 그 5천 원까지 받을 거란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근데 그것도 결국 접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김범수 의장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결국엔 이 방안을 발표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발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주가가 진짜 오늘 아침에도 한 4% 가까이 급락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발표 무조건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발표 이후에 주가 거의 보합군까지 마이너스 오늘 0.4%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그래도 뭐라도 좀 이렇게 그 노력하는 모습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화답을 하면서 주가 반응은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저기 더 그런가 이렇게 고가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데 저는 사실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왜냐면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죠. 구글도 반독점 뭐 아니 페이스북은 이제 기각 판정이 났지만 애플도 얼마 전에 뭐 앱스토어 얘기 있었고 미국도 그러한데 지금 한국은 사실 약간 여기 거기서 비껴나 있었거든요. 그동안 약간 한국은 규제 아직은 뭐 강화되지 않는다. 근데 한국마저도 이제 이 독점이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카카오가 약간은 좀 더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걱정했던 게 아니 뭐 플랫폼이라는 게 확장해야 뭐 돈을 버는 거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순기능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특히 우리 지역 특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특산물 같은 건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약에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국에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꽃 배달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해버리니까. 이장훈하고. 그 일부 카카오 주주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세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카카오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했으면 좋은데 좀 약간 무리한 게 아닌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예전에 그 서영수 이사님이 나오셔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이번 이제 9월 24일인가요? 그때라고 하는데 이제 금융위에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카카오 그 페이가 계속 했던 거죠 사실은 추천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결국엔 칼을 빼든 거죠. 날짜가 다가오는데. 근데 카카오가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너무 좀 대비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뒤늦게 좀 물러서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것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한 번에 몰려가지고 주가도 좀 급락을 하고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구글과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의 거의 뭐 잠식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한국이 선방했던 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그래서 여기 선방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 혁신 기업들을 좀 키워줘야 된다 했는데 정책적으로도 너무 과하게 키워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금융 쪽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이나 뭐 이런 이제 보험사나 불만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핀테크라 그러나요? 이쪽에 이제 너무 규제는 좀 느슨한데 기존의 금융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규제하는 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이트하고 저쪽은 타이트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일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는 금융위에서도 결국 이제 같이 가려는 그림으로 좀 방향은 좀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물론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같은 그 글로벌 그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독점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토종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을 육성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적당히 키워줘야겠더라.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토종 기업들을 키워주니까 완전 독점이 정말 그 나서 시장에도 안 좋고 소비자한테도 결국은 그게 안 좋아지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적당히 와서 서로 경쟁할 수 있게끔 그게 그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게 정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보면은 이제 카카오뱅크도 사실 목적은요. 예.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 중금리 대출 있잖아요. 아하, 중금리. 그러니까 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그렇죠. 해서 인터넷 뱅크를 만든 이유도 사실 그게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인데 예. 카카오가 사실은 정부 취지에 그러니까 반했다고 하긴 그런데 예. 안 맞게 대출을 한 거죠. 너무 고신용자만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중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약간의 좀 노이즈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중금리 위주로 좀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정부 정책과 이게 좀 안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예. 소세지 분이 그 유튜브 아이디가 소세지이신 분이 카카오 어쩌다 산 사람으로서 카카오 샀다고 배제당하니까 이거 힘듭니다. 15%가 훅 갔는데 예. 돈도 잃고 욕도 먹고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지요. 아까 그거 이거 예. 당분간. 근데 뭐, 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요. 예. 카카오가 주가가 이게 최근에 사신 분들은 예. 이제 또 떨어져서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예. 뭐냐면 카카오가 이렇게 떨어졌어도요. 작년보다 주가 거의 4배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작년 예.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예. 그때가 한 2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카카오가 절대 지금 주가 빠진 게 예. 물론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진기도 했지만 예. 사실 많이 오른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카카오페이나 규제 이슈로 주가가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선반영은 좀 어느 정도 일단은 됐기 때문에 오르기는 좀 힘들겠죠. 당분간 시간은 필요하지만 주가 하락은 좀 일단 멈췄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는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데 카카오 그룹이 지금 공매도 그룹의 주 타켓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럼 이미 됐어요. 이미 지난주부터. 예. 그럼 주가가 지금 그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으니까 이게 반등하려면요. 예. 그 규제 이슈가 조금 약간 사그라들어야 돼요. 예. 시장에서. 예. 이게 지금 너무는 근데 정치권에서도 계속 뭐 규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반영돼서 지금 무너졌는데 예. 결국엔 뭐죠?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이 정도면 됐겠다. 예.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제 주가는 안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당분간은 좀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946님이 여미사님 찐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항상 보면은 뉴스와 이슈 후에 매도가 항상 강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미는 항상 맨날 따라가서 물린다. 그러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맨날 물린다. 왜 뉴스와 이슈의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뭐 꼭 시총 상위 기업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떤 이제 주가라는 건요. 1년 중에 보면요. 10개월 동안 잘 안 움직여요. 항상 그래요. 위에 있어도 네. 옆으로 가고 예. 밑에 있어도 옆으로 가는데 근데 주가가 이제 갑자기 한 달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반드시 뭔가 있어요. 그냥 가진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실적이 좋아서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 회사라면 미국 시장이 열려서 가는 걸 수도 있고 예. 각각의 이유가 있고 이번에 카카오도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 뭔가 오르거나 빠지려면 결정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결정인자가 생겼을 때 근데 그 결정인자가 이게 지금 생길지 나중에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그때.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생기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예. 이거는 당분간은 좀 문제가 심각하겠다. 이러면 주로 개인 투자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네.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일단 자기 펀드에서 예. 돈을 다 빼버려요. 빼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공매도를 쳐버려요. 예. 더 빠져버리는 거죠. 예. 작년에 공매도 금지됐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거든요. 예. 근데 공매도가 있으니까 더 밀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외국인이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만약에 내가 카카오를 갖고 있었는데 그 카카오페이 그 문제 터졌잖아요. 예.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던진 분도 계실 거고 예. 또 반대로 또 생각하시고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예. 그 판단인데 외국인들은 다 안 좋게 본 거죠. 일단. 그래서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도 똑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게 그 중국 시장을 보고 우리를 좀 이렇게 같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요즘에 외국인들 제가 스타일을 보니까
악재가 나오잖아요. 예. 뭔가 그러니까 약간 주가에 부담이 될 뉴스가 예. 나오면요. 그냥 그날은 다 던져버려요. 예를 들면 그 LG화학이 이번에 20% 빠졌거든요. 예. GM 볼트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리콜 대로 때문에. 외국인이 LG화학을 1년 동안 산 기업이에요. 예. 그렇게 사랑하던 기업을 예. 한순간에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이제 이건 아닌다 예. 싶다 하면 그냥 정리해요. 근데 외국인이 미리 판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예. 확인하고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뭐 어디서 소문을 미리 듣고 외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은 항상 개인보다 정보가 앞서니까 개인은 맨날 뒷북치고 외국인 기관은 우리보다 먼저 팔고 예. 예전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똑같아요. 확인하고 그냥 같이 던져버려요. 그럼 외국인이 그렇게 어떤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결정을 빨리 하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해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보가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리 정보를 받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 있는데 예. 아니면 미리 빠져 있어요. 예. 개인은 몰라요. 나중에 도대체 보면 무슨 뭐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GM 볼트 사건 예. 우리가 아무도 먼저 몰랐어요. 예. 외국인도 그날 알고.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은 그날 액션을 취해버린 거예요. 예. 이거 아니다 던진 거고. 근데 개인 투자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그 뉴스를 보고 똑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카카오 얘기는 이제 거의 좀 지켜보고요. 저희가 좀 잘 하는지 진짜 상생을 하는지 한번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 장착한 실물 그 전기차 모델을 내놨다고 해요. 번호판까지 달았다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이제 GM 볼트도 리콜 사태가 화재 때문인데 그렇지. 가장 문제가 좀 이게 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음극과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액체죠. 액체 전해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충전이 됐다가 다시 방전이 되고 이건데 그 사이에 이제 분리막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이 이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분리막이 찢어질 수도 있고 어떤 뭐 침전물이 쌓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폭발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면 터지는 거죠. 화재가 나고 이게 이제 액체 전해질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일단 수명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어쨌든 정해져 있는데 지금 최대한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지만이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굉장히 거죠.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도 빨리 될 수 있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 모든 걸 다 해결한 거죠. 고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여요. 이 안에서. 그래서 서로 만날 일도 없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빨리 충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인데 문제는 그걸 못 만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고체 전해질 이거를 만들기가 너무 적용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 도요타도 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양산품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 있잖아요. 아주 뭐 작은 거.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자동차는 다르잖아요. 대형 배터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도요타가 유튜브에 공개를 했던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도요타가 뭐라고 했냐면 하이브리드 카에 먼저 적용할 거래요. 하이브리드 카는 내연기관 엔진차잖아요. 거기에 배터리가 보조 들어가잖아요. 보조 역할은 가능한데 진짜 완벽한 전기차로는 아직 힘들다는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진짜 만들었으면 직접 전기차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하이브리드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양도 얘기를 안 하고 다만 2025년부터 좀 조심스럽게 양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은 전고체 배터리가 맞잖아요. 꿈의 배터리는 맞아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이 이제 연구 그 개발 인력들이 지금 계속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삼성 SDI는 2027년 정도. 로 지금 이제 아마 양산을 예상을 하고 있고 현대차도 자체 배터리를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게 무슨 배터리냐면 전고체 배터리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에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그 전고체 배터리 제작 회사 있어요. 여기에 투자도 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건 맞는데
이게 대중화되는 거는 좀 아직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구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25님이 이사님 그 두산 인프라코어 소액 주주인데 요즘 너무 힘듭니다. 유상증자 받고 몇 년 더 기다려볼까 하는데 이거 희망이 있는 건가요?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두산그룹이 원래 좀 부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회사들 예전에 그 M&A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어쨌든 유상증자를 끝내고 나면 더 이상 좀 재무 리스크는 좀 완화될 것 같아요. 네. 마치 항공주들도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 했던 것처럼 두산인프라코도 일단은 이제 자금 이제 어떤 이제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당장은 어쩔 수 없는데 최악의 국면은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견뎌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두산인프라코를 보실 때 이제 유상증자도 유상증자인데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요새 좀 좋진 않아요. 굴삭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굴삭기 시장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좋냐면 중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좀 민기적되고 있어요. 좀 돈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중국이 자기네 지금 막 규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끝나서 경기 부양을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그때쯤 되면 두산인프라코 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좀 이겨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961님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 지금 요즘 계속 내리고 있나 보죠? 그런데 이게 보호예수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백신이 나와도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뉴스에서는 보면 죄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만 나와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주가가 좀 역시 또 뭐 비슷한 얘기지만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주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이 매일 오르면 너무 좋은데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한 2, 3개월 오르면 2, 3개월 옆으로 가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보면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보호예수 물량이 이번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번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나오면 끝나요. 근데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악재는 아니고 사실은 그 수급 때문에 빠지면 사실 기회잖아요. 회사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지금 유독 또 약하냐면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그런데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을 해요. 예를 들면 여행주, 항공주 오늘 급등했거든요. 미국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 코로나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갑자기 지금 시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백신은 반대잖아요.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럼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다시 좀 잠잠해지면 백신주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백신은 어차피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성공하길 기원하는데 그게 또 성공 데이터가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지원하겠다고 언급을 해줬잖아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성공하면 또 주가 언제든지 레벨업 할 수 있고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백신은 저는 장기 투자로는 굉장히 좋다. 다만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 그 과정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그 전기차 세제 지원을 뭐 물론 각 나라가 다 해줘요. 우리나라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전기차 세제 지원을 해주는데 일본의 그 완성차 기업들이 도요타하고 혼다 이런 기업들이 이거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아직 법안이 이거는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을 한 거고 통과가 되려면 이제 공화당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온 건 뭐냐면 이제 그 소득 금액에 따라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연봉 5억 이하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연봉 5억 이상이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거예요. 자동차 살 때. 전기차만. 전기차에 전기차도 너무 비싼 럭셔리카 있죠. 그건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중저가나 뭐 약간 엔트리급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일단 7,500불을 그 기본적으로 보조금으로 주고 옛날에는요. 그건 지금도 주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못 받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연간 2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를 하면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 회사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예 없애고 그리고 기존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거를 깎아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자기 예. 소득세. 예. 그러면 소득세에서 그거 공제를 해줬대요. 아, 근데 예.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혜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세금 그렇죠. 안 내는데 굳이 뭐 내가 감면받을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모두가 수혜를 받는 건 아닌데 예. 이번 법안은 뭐냐면 살 때 바로 그냥 깎아준대요. 예. 그냥 바로 보조금 지금. 예. 훨씬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어떻게 예. 보면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미국의 노동조합 있잖아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아, 자동차 노조에 가입한 그 회사들 굉장히 있죠. 강한 강성 예. 노조죠. 거기서 만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 예를 들면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겠죠. 예. 그 회사들이 생산한 전기차는 $5,000를 추가로 공제를 해줘요. 아, 600만 원 정도 지원을 더해준다 더해줘요.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700만 원에다가 네. 600이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차를 사면 700을 깎아주는데 GM 차를 예를 들면 사면 1,300만 원을 할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업체들이 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여기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이 노조에. 우리 아.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아, 미국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미국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북부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자동차 벨트 이쪽에 예. 있는 데는 자동차 노조에 다 가입이 돼 있는데 가입이 돼 거기는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생산한 전기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생산한 차죠. 혼다나 도요타도 미국 공장에서는 남부 쪽에 엘라바마나 이쪽에 네. 조지아 이쪽에 다 있으니까 거의 현대차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그쪽에 있죠. 이쪽은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안 돼 있는 거군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 그러면 이제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예. 왜 우리 차별하냐. 예.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600만 원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일본 차 입장에서도 봤을 예. 때는. 그리고 근데 일본 차가 도요타나 혼다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진 않잖아요. 생산하진 아직.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디죠? 닛산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닛산 예. 있잖아요. 닛산이 예, 예. 예전에 리프라고 있어요 전기차. 예, 그거는 이제 했는데 물론 아직은 일본은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예. 일단은 이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일본은 그걸로 가고 싶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은 예. 그래도 하이브리드도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일본의 목적은 거예요. 도요타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도요타도 2030년까지 생산량을 제가 봤거든요. 예. 하이브리드가 2030년에도 1등이에요. 도요타는. 아, 제일 거기 많아요. 들어간 돈이 있으니 본전을 아직 예. 못 뽑았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예. 누가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그렇지. 하겠어요. 예. 당연히 미국 예. 자동차 예. 이 전기차 사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일본이 사실 미국에서 거의 1등 달리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도요타가 예. 판매량도.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의도인 그렇겠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들한테 좀 좋은 건 뭐냐면은 또 미국에서 생산한 그 배터리를 달면 예. 추가로 또 보조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국에서 $500. 생산한 배터리를 달면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SK 이노베이션이 예. 조지아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했죠. 예. 그게 포드에 들어가죠. 예. 그 차는 $500 또 추가 공제. 아, 여러 가지로 많이 받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예. 노동자에 의해서 예. 노조가 가입한 거 그리고 미국에 생산한 배터리를 이용하면 예. 최대한 많이 사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법안인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그 정책 방향도 철저하게 그 노조 위주의 예. 노조를 보호하는 그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은 네.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군요. 네. 현대중공업이 지난번에 그 공모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상장하나 봐요. 17일 날로 그래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 문 의원님이 현대중공업 상장하는데 이번 주에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청약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좀 돼요. 5조 예. 원이면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세계 1등 조선사잖아요. 예. 그리고 수주도 좀 잘 되고 LNG선 수주도 많이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친환경 선박도 잘 만들고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반토막 났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22%, 예. 중국이 45%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똑같아졌어요. 한국이 44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만큼 일본이 빠져버렸어요. 일본이 확 줄었고 중국이 빠진 게 아니고 중국도 좀 빠졌어요. 일부 빠지고 근데 예. 한국이 확 치고 올랐어요. 근데 예. 한국이 점유율이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가 LNG선을 예. 한국이 수주량의 거의 97%를 싹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렇죠. LNG선이. 그래서 한국의 수주 경쟁력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흥행했잖아요. 공모주청약이. 그래서 아마 뭐 따상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943님하고 정원조님이 SK 리츠 청약 실패하고 오늘 처음 이제 상장을 좀 지켜보는 중인데 어떨까요? 하고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셨거든요. SK 리츠 이게 뭐 리츠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그 간접 투자. 그래서 많이 각광받고 그다음에 이제 리츠가 아마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무조건 그 90% 이익에 이제 뭐 임대료를 받든가 그 이익에 거의 한 90%를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저는 리츠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좀 안정적인 생활 하시는 분들 배당받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최적이잖아요. SK 리츠만 해도 저기 SK 그 종로에 있는 본사 빌딩 그리고 SK가 가지고 있는 주유소 있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있죠. 요걸 가지고 배당을 주거든요. 근데 배당이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알짜 땅들이고 주유소가 또 알짜가 많아요. 땅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따박따박 돈을 주니까 좋은데 근데 리츠를 또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시세 차익 노리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는데 사실 리츠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보다는 배당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세 차익을 노릴 거면 사실 그냥 일반 기업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상장 첫날 그 뭐 기사도 나왔지만 공모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흥행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주가 이거밖에 안 올랐어 이럴 수도 있지만 원래 리츠는 그래요.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투자 상품은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는 싶지만 직접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간접적으로 대신 투자해. 그래서 나는 돌려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니까 너무 시세보다는 배당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에서 처음 출시하는 그 경영 SUV 캐스퍼라고 저도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도 색깔도 그냥 블링블링하고 괜찮더라고요, 진짜. 오늘부터 온라인 이거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금액이 1,385만 원부터 시작하고 이제 경차거든요. 가장 기본형이. 네, 가장 기본형이. 그다음에 가장 비싼 게 이제 옵션 들어가고 그러면 뭐 1,960만 원까지. 그 경차죠? 경차. 경영 SUV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차 쪽은 좀 비싼 거 아닌가 그래도? 경차 치면 좀 비쌀 수 있죠. 옛날에 뭐 경차 1,000만 원 안 한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주목받는 게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아까 뉴스 보니까 이제 구매하셨다고 직접 타고 다니시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또 광주 그 상생 일자리인가요? 광주형 일자리. 광주 맞아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게 사실 현대차가 만든 기업인데 현대차가 투자를 한 거고 광주시가 일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각광을 받았잖아요. 또 재취업해서 하신 분들이 이걸 또 만들고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또 상생 모델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걱정했던 게 그래도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또 품질 문제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도 실제 계셨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또 이상하면 어떡하지? 근데 일단은 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관심이 많냐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원래 독일 그 폭스바겐이 이걸 처음에 도입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 자동차 공장 안 짓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안 짓잖아. 그러니까는 다 해외에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동차 공장을 하나 좀 지어달라. 광주시가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임금이 뭐 현대차 그 평균 임금이 1억이라고 하니까 임금이 워낙 높다는 것도 그 국내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임금을 이제 좀 그 낮게 우리가 지자체가 보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별로 의미가 없지. 거기 같이 협력 업체들 여기 임금들은 더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더 올려 똑같이 만들겠다. 똑같이. 완성차 공장이나 협력업체 공장이나 똑같이 원래는 4천만 원으로 연봉 4천만 원으로 다 같이 맞추겠다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럼 현대차가 야 그렇게 하면 우리 투자 안 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협력업체까지는 아마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마 이게 잘 성공하는 모델이 되면은 이게 잘 팔려야 되겠네요. 일단 잘 팔려야 됩니다. 이게 잘 팔려. 이게 정말 우리 그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가 여기서 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 임금과 중소기업 임금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뻔하거든. 그걸 맞춰주는 게 이 광정 일자리가 지역에서 산업형 임금 교섭을 한번 해보자. 네. 우리는 지금 다 기업별로다가 임금 교섭을 하잖아. 그러니까 대기업은 노조가 강하니까는 네. 높은 임금 받고 중소기업들은 낮은 임금 받고 이거 말고 그냥 산업별로 자동차 산업은 다 공동으로 임금 교섭을 해서 똑같은 임금 테이블을 같이 받자라는 뭐 첫 출발점이라서 이게 좀 잘 네. 돼야 됩니다. 3185님이 개인이 공매도 대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거든요. 개인이 대응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너무 네. 그 공매도에 위축되지 마시고 오케이. 공매도 나오는 기업들의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냥 나오진 않고요. 공매도는 평소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예. 안 빠져요. 예. 이유가 없으면. 근데 이번에 카카오 저번에 뭐 예전에 삼성전자도 한번 메모리 때문에 빠진 적이 있고 예. 그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니까 그거를 뭐 공매도를 이기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좋은 기업들 잘 들고 가시는 게 좋은 기업들도 저가에 사서 그게 방법이지 그걸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매도에 그냥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수소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지금 수소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요즘 그 텐베거라고 해서 텐베거가 그러니까 10배죠. 10배 가는 그 종목 이게 뭐 그 발굴하는 게 꿈이라고들 해요. 그런데 텐베거 후보로다 지금 수소가 뜨고 있다고 하잖아요. 좀 수소 테마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이 정말 텐베거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수소 관련이 이게 그러니까 당장 텐베거가 되기는 좀 쉽진 않은 게 왜냐하면 수소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수소 경제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태동 단계에서 누가 돈을 벌겠어요. 예. 당이 투자만 나가니까 예. 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전에 10년 전에도 2차 전지도 그랬거든요. 예. 그때 그 기사에도 한번 나와 있던데 LG화학이 지금 10년 만에 10배 갔다고 하더라고요, 주가가. 예. 근데 역시 성공을 했지만 그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예. 이 텐베거 갈 때 동안.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건데 예. 수소도 좀 비슷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근데 수소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수소차보다는 수소 경제 그러니까 수소 뭐 연료전지라든가 수소가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대체하는 이제 저장 수단. 예. 그런 걸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긴 하는 게 전기차를 수소차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용차는 수소가 당연히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 지금 승용차가 훨씬 많잖아요. 전 세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대세는 전기차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소차에서 모르겠습니다. 텐베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나온 건 사실 있긴 있어요. 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은 탄소 소모 만들어가지고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고 상하 프론테크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데 수소 이온만 통과시키는 필터 같은 거예요. 그거 만드는 기업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찾아보시면은 있는데 이미 또 텐베거가 나온 기업들이 벌써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의 또 10배짜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수소에서도 좀 분리해서 수소차도 물론 좋지만 그게 2027년은 돼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증권사 이제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를 생산하는 거 있죠. 뭐 전기 분해를 한다거나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소 사업. 뭐 에카수소라든가 아니면 아까 조선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소배도 만들 거예요 앞으로. 되게 이게 퍼지는 게 되게 많아요. 기존에 이 업체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텐베거다 이러지 마시고 공부를 좀 분리해서 좀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소는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해요. 사실은 이번에 수소 협의체 또 만들었잖아요. 15개 기업인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각 기업마다 아마 그런 아직은 안 보일 수 있는데 롯데든 SK든 하나든 뭐 효성이든 간에 기업마다 어떤 중심 기업을 하나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 기업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시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K가 뭐 어떤 SK 계열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계속 키워줄 수도 있는 거고 현대중공업이 하나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롯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지는 한번 고민을 좀 계속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재님이 그런데 수소차 주식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수소차를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단지 배터리가 10배 갔는데 예. 수소도 10배 갔지 않을까. 예. 이 환상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수소차는 돈을 벌려면 시간이 아직도 5, 6년은 필요하거든요. 예. 전기차는 내년부터 이제 이익이 날 거래요. 현대차도. 이익이 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내년 벌써 그렇게 그 전망을 하던 또 지금 증권사도 있어요. 예. 좀 빠르면 내년 정도. 물론 이제 얼마나 팔리냐의 문제긴 하겠지만 예. 근데 수소는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을 못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덥다도님이 지금 화요일 코너 이름이 연불리의 영양만점 종목 분석 시간이잖아요. 네. 코너 이름을 바꾸자고. 위드 연불리.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3배는 더 나오겠다고. 위드 연불리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 위드 연불리. 자, 페이스북이 한국의 OLED 전문가를 대거 채용했다고 해요. 네. 페이스북이 OLED를 만들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만들겠다는 건가? 페이스북이요? 만들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 OLED는 지금 LG랑 삼성밖에는 거의 못 만드니까 예. 그걸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이게 그 오큘러스라는 그 VR 기기 만드는 회사 인수했잖아요. 예. 이제 페이스북이 예전에 2013년인가 14년에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VR 기기들 그동안 출시를 했는데 예. 첫 번째 모델은 OLED가 탑재가 돼 있었는데 예. 비싸요. OLED 아시겠죠? LCD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 당시엔 더 비쌌어요. 예. 근데 그걸 채택을 했는데 가격 때문에 예. 두 번째 버전에서는 LCD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LCD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가격은 싼데 예. 잔상이 남아요. 어. 스포츠 경기 많이 보신 분들 LCD TV로 보면 빨리 이렇게 선수들이 막 역동적인 동작 취하면 이게 화면에 잔상이 보일 거예요. 그래요? 그게 좀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대요. 응답 예.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예. 근데 OLED는 그게 없어요. 잔상이 안 남아요. 예. 그리고 화질도 특히 OLED의 장점이 예. LCD로 검은색을 표현하면요 완전한 검은색 표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OLED는 진짜 검은색을 그대로 구현하니까 VR 기기를 썼을 때 그만큼 또 선명하게 예.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예. VR 기기에는 OLED가 더 최적화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OLED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패널 가격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LCD랑 이제 경쟁력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가격이. 예. 그리고 OLED도 지금 우리나라 삼성, LG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큘러스가 만드는 VR 기기의 이제 세 번째 버전에는 아마 OLED를 탑재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한 게 아닌가. 결국 메타버스로 가야 되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가 메타버스잖아요. 예. 근데 OLED 디스플레이가 가장 최적화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큘러스라는 게 이제 머리에 쓰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오큘러스가 만든다 하더라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OLED 패널은 주겠죠. 삼성이나 LG에서 할 텐데 네. OLED 전문가를 페이스북에서 왜 채용을 할까? 왜 스카웃을 할까?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왜 했는지는 사실 거기서 이 페이스북에서 언급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에는 사실 굳이 이것 때문에 OLED 공장 짓고 돈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삼성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 지금 예. 중국의 BOE도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도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예. 최적화된 이제 오큘러스 이 VR 기기를 만들고 싶은데 OLED를 채택하고 싶은데 조언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구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설계 같은 알아야만이. 거. 예. 여기에 그러니까 OLED를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고 예. 또 최적화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목적이겠죠. 그런 면이라면 어떤 기술을 빼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나 LG에서도 그렇게 나빠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네, 오히려 사실 삼성가 가장 좋은 거는 삼성이나 LG랑 협력하면 사실 더 좋은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진짜 페이스북이 정말로 우리 예상과 다르게 만들겠다 해버리면 또 모르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이나 LG 입장에서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0396님이 철강 산업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휴스틸 보유 중인데 철강은 저는 좋게 봅니다. 이번에 포스코도 좀 같고 중국이 좀 약간 요새 경기 부양이 좀 약간 늦어져 가지고 수요가 좀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그동안 엄청 규제했어요. 철강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건설이거든요. 건설을 줄이면 수요가 주는데 다만 공급을 줄여버리잖아요.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무조건 감산해야 돼요. 철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대요.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줄여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중국 입장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철강 공장들이 그러니까 감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군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제일 많대요. 석유화학보다. 그래서 이미 감산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공급이 줄잖아요. 단 철강주가 제대로 가려면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그거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때. 근데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그런 것들 얘기도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1573님하고 7142님 여러분들이 유럽 EMA 그 정식 승인 앞두고선 셀트리온은 주가가 왜 그 나쁘냐 이런 의견. 그러니까 그게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미국도 승인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레키노라주가 이게 미국이나 유럽 승인을 받아야 이게 딱 나오는데 자꾸 코로나는 조금씩 이제 약간 완화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거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 흡입형 치료제도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위드 코로나 위드 염블리 했습니다. 고맙습니다.